딥마인드가 저희 팀으로 이제 인수가 된 거죠. 그 알파고 만든 하사비스.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이 돌죠. 앱은 끝났다. 황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성현 교수님이 지금 교수 생활하시기 직전이 구글에 계셨던 건가요? 그 전에 카카오에 있었고요. 아, 카카오. 한국에 와서 들어오셔서는 카카오에 있었고, 그 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인사부사장을 했었죠. 구글에서도 인사 담당을 하셨었고, 혹시 한국 사람 좀 많이 뽑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채용을 제가 직접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네. 인사 전략 쪽에 있기 때문에 전략 채용을 관리. 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관계인 거죠. 채용 이후부터 그 사람들의 인사적인 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 있는 리더들이 잘하도록 전략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혹시 뽑고 나서 와 진짜 잘 뽑았다라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보다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인 게 이제 조직인데 그때 가장 저는 놀랐던 경험이 이제 딥마인드가 저희 팀으로 이제 인수가 된 거죠. 그 알파고 만든 하사비스. 그렇죠. 얼마 전에 재밌었어요. 노벨상 받은. 네. 화학상을 받았죠. 예. 그 와. 팀이 제가 있었던 구글 브레인 팀에 인수가 된 거죠. 근데 엄청난 천재들만 모여 있는 사실 팀이었을 거 아니에요. 팀이 사실은 6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홈페이지도 제대로 없었는데 거의 1조에 인수가 와. 됐죠. 인력, 휴먼 리소스만 가지고 1조를 저희가 지불을 한 거죠. 1조가 좀 안 됐다고 하는데 와. 그 리소스를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너무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팀은 그냥 그 팀을 다시 구글로 데려와서 뿌리는 게 아니라 워낙에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팀을 그냥 런던에 뒀어요. 원래 런던에 있던 팀인데 원래 하던 거 하던 대로. 잘하던 사람들은 그냥 잘하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거의 별동대처럼 그 당시에는 일을 좀 했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은 아예 네. 자회사 형태가 됐죠. 딥마인드라는 별도의 알파벳 밑에 하나의 자회사가 된 거죠. 구글에도 한국인 고위까지 올라가는 게 끝판이 한 어디까지 올라가든가요? VP까지는 그래도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는 가는데 좀 드물죠.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된 분들 너무 많죠. 뭐 스타트업을 해서 잘 된 분들도 계시고 뭐 교수로 잘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워낙에 고위층까지 간 분들도 많은데 약간 차이들이 있죠. 그 패턴을 제가 보면 약간 하드웨어 쪽 반도체 약간 조금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쪽에 8, 90년대, 2000년대까지 굉장히 좀 훨씬 더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력은 그 이후에 IT,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력은 많이 들어왔는데 상위까지 올라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았나?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보다 그 전에 한국인들이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올라갔던 거 대비. 근데 이걸 만약에 나라별 비교한다 그러면 일본도 거의 우리랑 비슷했던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강했었죠. 정밀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은 IT 이후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뒤처진다는 느낌보다 고위직이 좀 덜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뭐 좀 공통점 같은 거 발견하셨나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네. 문화적인 교육적인 좀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 교육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이요? 성실성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우리가 열심히 배운 교육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 따라 로직에 따라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하고 있긴 한데 실리콘밸리의 그런 문화와 흐름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사티아 나델리도 그렇고 뭐 인도 출신 CEO들 아니면 타이완 출신 CEO들 뭐 네. 리사 수라든지 젠슨 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이제 거물이 되어 있는 그래서 또 그 네트워크가 막 타이완 끌어주고 네. 인도의 IT 끌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으나 그 차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경험상 보면 인도 출신들은 그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끌어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약간 민족성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민족성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건데 그건 분명히 특징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라고 타이완 사람이라고 막 대놓고 끌어줘요? 대놓고 뭐 그렇지는 않죠. 몰래 그 안에서 끌어주나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패턴들을 보면 예. 조금 더 기회도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뭐 데이터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이 돌죠. 그 한국 사람들도 실리콘밸리에서
좀 제법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네네. 되게 좀 그쪽에 구글에 계실 때는 아름아름 인사 점수라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없습니까? 그 말씀 이제 예. 재밌게 하려고 하시겠지만 네. 인사가 인사 점수를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건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자기 윗사람이 상사들이 네. 주는 거고. 바로 자기의 팀 보스가 그럼요. 그건 뭐 또 팀 보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커미티라 그래서 여러 리더들이 동시에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특정 아주 정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나 정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어디 부장님 쫓아가서 제 인사고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이런 거 안 됩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들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 하고요. 데이터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만 지금은 조금씩 이제 회사가 너무 커져서 좀 바뀌긴 했지만 일단 평가 주기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근데 이제 평가를 위한 평가라기보다 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평가를 위한 평가라기보다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해주고 좀 더 좋은 쪽으로 행동을 변화시켜서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데 정말 저는 포커스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을 최대화하도록 끌어주는데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 바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성과도 올라가고 개인의 역량도 발휘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들 예전에 우리가 평가 방식을 생각해 보면 보통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예. 그럼 12월 말에 보통 자기 평가하고 그다음에 동료들도 이렇게 동료 피드백도 평가. 해주고 평가도 사실 동료 평가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동료 피드백도 하고 그걸 뭉뚱그려서 이제 상사가 평가를 하죠. 그럼 이제 상사가 뭐 A, B, C, D, 뭐 네네. S, A, B, C, D를 주고 그거를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왜 내가 이걸 줬는지 설명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게 1년이란 사이클로 보통 이루어지고 네. 조금 더 문제인식을 갖는 그런 기업들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 하든 2번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쭉 일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말부터 평가를 막 해요. 네. 그러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게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 보상으로 반영되는 건 2월 말이나 3월이에요. 내가 새로운 급여를 받는 건 거의 2월 말이나 3월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 개개인의 직원들이 연봉이 얼마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개인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회사로서는 우리가 목표했던 1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또는 그 이상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1년이 지나면 목표 대비 몇 %가 됐는지는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막 리뷰를 하고 보상을 한다 그래서 이 80이 100이 되진 않죠. 결과가 바뀌진 않죠. 별거 안 바뀌죠. 우리가 실제 원했던 이 목표를 조금이라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디에 썼어야 했었을까? 미리 네. 검토를 해봤으면 예. 아마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6월 말에 이 결과를 봤었으면 아마 4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50이었겠죠. 1년의 반이니까. 그러면 한 80% 된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40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차이가 10이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 60을 하면 목표 달성이 되죠. 네. 그럼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에 40을 했는데 하반기에 60을 해야 돼요. 150% 성공. 그죠. 50% 해야 되는. 기업 생활 해보셨잖아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보통 105%, 110% 달성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반기 6월 30일이 아니라 만약에 1분기 Q1이 끝난 다음에 봤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대략 25가 목표였는데 20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차는 5죠. 이 5라는 차를 3분기에 걸쳐서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100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논의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럼 굳이 왜 Q1이냐. 한 달 때 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피드백을 주고 행동과 어떤 업적의 방향을 잘만 우리가 가이드를 해줬으면 얼마든지 100%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이 좀 앞선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정밀하네요. 훨씬 정밀하고요. 실제 이 사람들이 그런 논의를 하는 주기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101이라는 것이 꼭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같이 내 상사랑 만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상사로부터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사는 그 얘기 들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제공해주고 코칭해주고 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습니다. 그게 아까 숫자로 표현하실 때는 그거 딱 보신 분들이 막 숨 막힐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이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쪼고 성과를 달성하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로 이게 아니라 더 이끌어내 주기 위해서, 코칭해 주기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표를 위해서 찍어내려서 눌러주느냐. 너 왜 못해 이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그 시작 자체가 좀 다른 게 본인들이 스스로 목표를 끄집어내죠. 여기에 저는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목표는 예전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목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를 경영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캐스케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캐스케이드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예. 캐스케이드가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세제 이름인데 캐스케이드. 아, 그런 게 있나요? 캐스케이드. 영어 잘하시네. 이렇게 작은 폭포예요. 큰 폭포는 fall이라고 하잖아요. 확 떨어지는 거.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아, 조직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조직에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목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회장님이 1000이라는 목표 의지치를 가졌는데 이게 내려가다 보면 회장님이 가졌던 1000이라는 목표를 부회장님들이 4명이 250씩 가져가고, 근데 부회장님 밑에 있는 사장단들이 250을 또 5명이서 50씩 가져가고, 그 밑에 있는 전무님들이 또 10씩 가져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1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회장님만큼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그럼 내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개개인의 사람들은 나는 일이라는 것만 달성하면 끝이에요. 네.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을 별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직장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그럼 월급 네. 받을 만큼만 하면 되지 뭐. 네네네. 그다음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게 과거에 우리가 KPI 방식의 캐스케이딩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이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 또는 위에서 또 일만큼을 좀 해라는 얘기를 가졌을 때, 이 일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옛날에 하던 방법이요. 다른 거를 과거에. 시도하다가는 네. 일도 못해요. 실패하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방식에서는 내가 일을 달성 못하면, 즉 KPI 달성을 못하면 혼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 방식은 뭐냐면 목표를 낮춰야 돼요. 목표를 낮추면 달성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일하던 방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사장님한테 들키면 안 되죠. 안 들킨 상태에서 목표를 최대한 낮추고 리소스는 많이 끌어당겨야 돼요. 이게 전통적으로 일하던 방식이고,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 아직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일단 캐스케이딩을 하지 말라는 원칙들이 조직 내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1000이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그 밑에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본인들이 이 1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전략과 의도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 그 1000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위에서 1000을 네. 공유하면 그 밑에 있는 넥스트 레벨의 리더들은 10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물론 수치도 나오죠. 네. 그렇지만 그게 기계적으로 나누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우리 V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 7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물론 목표가 자기네 것은 작아지지만 지속적으로 전사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굳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목표가 1이라는 숫자로 쪼개질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7번 내내 회사가 나가던 방향성을 계속 주입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물론 작긴 하지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큰 목표가 달성되는 이 연관성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들은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이 여기 1000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죠.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큰 목표를 잡아내요. 그래서 이제 선진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때 10x 띵킹 많이 들어보셨죠? 10배. 어떻게 하면 100%, 110%가 아니라 1000% 10x를 할 것인가, 또는 문샷 띵킹을 할 것,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뜻 생각해 보시면 미쳤어? 왜 굳이 내 회사도 아닌데. 내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110%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0x를 하려고 그래? 이 자세가 굉장히 다른 거죠.
단순히 내가 월급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기여를 하면 우리 회사의 미션이 달성되고 이게 사회, 인류에 도움이 된다는 그 목적의식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큰 베네핏은 110%를 달성하려면 그 비결이 뭐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0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잘 안 돼요. 계속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실패를 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 배우는 것들이 작게 반복되면 그게 어느 순간 조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 반드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옛날 방법으로는 절대 10X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으라는 얘기는 진짜 10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게 문화가 됐을 때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다루는 할 수 있는 목표만큼밖에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또 그 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실험적인 것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잘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 다 최근에 잘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기업들 보면 지금 구글만 해도 최근에 이제 뭐 6천조가 됐죠. 4조 달러. 4조 달러. 그렇죠. 6천조짜리 회사가 되고 엔비디아는 더 큰 회사죠. 9천조 넘게 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큰 회사가 1년에 막 몇 배씩 막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은 그런 많은 직원들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730조 정도. 근데 한 회사의 시총이 9천조, 6천조.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거기는 월급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약간 좀 불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회사도 2명에서 시작을 한 거고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10만 명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주면서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어떤 기업은 어떤 조직은 그게 되고 어떤 조직은 그렇지 못할까? 문제를 바라보는 크기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상당 부분의 우리 아시아권 기업들은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요 정도를 시장으로 보죠. 근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거기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글로벌이에요. 일단 물론 영어가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숙명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시야를 좀 넓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실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뭐 이런 또 행운도 그들에겐 있겠으나 또 미국이라는 게 세계 GDP로 봤을 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뭐 영어로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사고에서 이걸 좀 해보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 나가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시는 분들 이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왜 혹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착오가 없어서 그런 거 말고요. 참 이게 뭐 어느 하나 두 개로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일단 교육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정답을 맞추는 사고가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정답을 우리 맞추도록 하드 트레이닝을 받죠.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답 빨리 많이 맞추기. 정답을 빨리 많이 맞춰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겨지는 상대가 옆에 있는 짝꿍이죠. 그렇죠. 걔보다 잘하면 나는 1등 되는 거고 좋은 학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 상대가 그 정도인 거죠. 그런 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패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론 미국 사회도 실패하면 힘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회가 또는 실리콘밸리 미국 사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실패한 경험을 굉장히 높게 사죠. 이 사람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배웠을 거야. 또 실패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살아남은 걸 보면 리질리언트할 거야.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야구할 때도 보면 4할 때 타자가 3번 정도 안 쳤으면 이번엔 칠 때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얘가 이 정도 똑똑한 애인데 이 정도 실패했으면 그게 쌓여서 이번에 대박 날 때가 되겠지라고 투자를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씩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가야 하는데.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또 이게 또 만약에 대학생이라 그러면 취업률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뭐 만약에 기회가 많고 이러면 뭐 실패해도 괜찮고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점점 이제 살기가 팍팍해지고 취업의 기회도 좀 부족해지고 하게 되면 점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얼마 전에 마크 피터슨 교수님도 나오셨었고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인을 바라보는 이제 인식이 또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IQ 똑똑하고 그럼요. 성실하고 거의 뭐 시키는 거 다 잘하고 과연 근데 그들이 지금 AI 시대에 특히 네. 물론 이제 빅테크라 해서 다 뭐 좋은 기업이고 뭐 우리가 가고 싶은 기업 이런 건 아니겠으나 그들의 인재상이 과연 지금 시대에는 맞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게 모든 기업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재상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인재상이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엄청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과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성공을 담보했던 그 특징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성실한 사람들. 성실이죠. 열심히 내 시간을 희생해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잠 안 자고. 이런 거죠. 잠 안 자고 사당오락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열심히 밤잠 많이 안 자고 하면 서울대 가. 뭐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의 세상의 특징을 저는 이제 리니어하다고 부르는데 선형적으로 1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인풋을 많이 하면 아웃풋은 결정돼 있어요. 사당오락이 딱 그런 거죠. 네. 또 4시간 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공부 많이 하면 좋은 데 가. 이게 증명이 됐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실함을 증명하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성실함을 증명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개근상. 개근상. 제가 그래서 12년 개근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12년 개근을 하라고 했거든요. 아파도 저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아. 말씀드리고 오라고. 감기가 걸려도 옆에 애가 뭐 바이러스를 옮겨가든 말든 나는 개근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받을까요? 성실함을 증명하기 누구한테요? 일단 대학교 갈 때 대학교요.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직장 취직할 때 유리한 걸 맞아요, 알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강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실함이라는 건데 그럼 성실함을 증명하는 걸 어떤 것들을 했냐면 개근상 성적이 사실은 완벽히 성실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엉덩이의 힘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럼요. 정답을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성실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우리 기업들이 왜 해외 무역을 하지도 않는데 영어 시험을 볼까요? 왜 대리가 됐는데 왜 토익 700점을 받아야 될까요? 이상하죠.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변별력. 떨어뜨리기 위해서 쉽잖아요. 얘가 머리가 좋다는 거,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락시 같은 대리적인 그런 지표들을 갖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했을 그렇죠. 때 점수를 매겨서 떨어뜨리려고. 평등하다고 공정하다는 네.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언어라는 것의 특징. 언어는 하루아침에 못 배웁니다. 일정 시간 동안 배워야 돼요. 단어를 외워야 돼요. 네네네. 정확히 성실성입니다. 아, 성실성을 보는 게 이 어학을 보는 방법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70년대 우리 산업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업이라는 조직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돈을 벌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네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문제가 잘 풀렸어요. 네.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을 한번 잘 뜯어서 보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일단 잘 관찰을 하고 그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 핵심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거기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고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법을 여러 개 찾고 그 해법 중에 여러 가지를 뽑아서 실제 제일 좋은 안을 만드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4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논리력. 논리력은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여러 개를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 불량률이 많이 생겨.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마케팅의 문제야. 어떤 사람은 공정의 문제야. 원자재의 문제야. 마케팅의 문제.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보지 않으면 완전히 놓칠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통 논리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쫙 늘어놓을 수 있어요. 이 횡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리서치해서 찾아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나온 거냐? 그래서 왜 그런데 5번 정도를 물어보는 거 이제 5 whys라고 하죠. 계속 물어봐요. 그럼 5번 정도를 물어보면 진짜 이 정말 루트 커즈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얘만 태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과는 다른 해법들을 여러 개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력이죠. 그리고 아까 깊게 갔던 것들을 두 번째 깊게 갔던 것들을 분석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논리력 다음에 이제 분석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드는 거를 창의력. 근데 이 창의력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망해요. 이 중에 진짜 좋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통합력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 뭐 몇십만 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걸 다 해왔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논리력과 분석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를 AI가 할 수 있는 더 잘하는 거네요. 인간보다 몇백 배 잘하죠. 잘하게 됐죠. 뭐 몇백 배도 아니죠. 뭐 상상할 수 없을 그쵸, 정도로 이제. 아예 눌러버렸죠. 잘하게 돼버렸죠. 네. 근데 공부 잘하고 과거에 그렇게 뭐 수능 잘하고 토익 시험 좋은 사람들이 주로 요 두 가지를 잘하거든요. 토익 시험 잘 본다고 창의적이거나 통합력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주로 공부 많이 하고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요 두 가지를 잘하거든요. 논리력, 분석력.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 뽑고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뽑아요. AI 챗GPT하고 영어로 이길 수 있나요? 그렇죠. 번역도 훨씬 더 잘해주는데 시성비로 따지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우리의 인재상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기업들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인재상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채용을 하는 사람들도 그게 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시험 잘 보고 문제 잘 풀던 사람들 AI에 대체되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뽑으란 얘기냐? 영어 시험 점수 안 보고 학교 학점 안 보고 개근 안 보고 어떻게 뽑아요? 뭐 무슨 뭐 창의력 거기서 대회를 이제 열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또 흑백 논리죠. 그러니까 먼저 넌 말하는 게 공부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탈락해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 또는 통합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아하.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변별력.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수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울대 무슨 과 가는 거는 변별력 해야 되니까 떨어뜨려야 되니까 진짜 왜 킬러 문항 넣어야 된다. 그렇죠. 킬러 문항으로 애들 괴롭히는 아니 거죠. 진짜 그럼 그 아닙니까? 인생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날의 컨디션에 그렇죠. 따라서 인생이 그냥 운으로 좌우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킬러 문항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생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4세 때부터 다섯 고생합니다. 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의 3번과 4번 통합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뭐 대학교도 필요 없다. 고등학생들 뽑아가지고 그렇기도 이런 하죠. 거를 그러면은 가르치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이게 이것도 배워야 그냥 되나? 네.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물론 교육을 하면 더 좋아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답을 맞춰야 네. 된다는 그 강박이 있으면 절대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회적인 그런 세이프티 넷에 대한 거. 아,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기업에 가서 아, 실패해도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우리 전무님 그거 하다가 잘렸는데 새로운 거 하다가 집에 가셨는데 맞아. 이러면 절대 세고 못해요.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의 그냥 문화, 그냥 우리는 이런 회사예요. 우리는 실패를 용인해요가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제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실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빅테크들은 실제로 이런 실패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웰컴하는 분위기예요.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20%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거는 내 본업이 있지만 그 이외에 한 20%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나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본업과 상관없는 일을 해봐. 새로운 시도요.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나는 검색 쪽에 일을 하는 엔지니어지만 너 새로운 거 한번 해봐. 사진 가지고 이렇게 해봐. 그러다가 태어난 게 구글 지메일이죠. 지메일이요? 지메일이 인턴이 만든 거예요. 거의 20년이 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구글이 왜 이런 걸 안 할까? 메일에도 엄청나게 정보가 많은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상사가 준 목표를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회장의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본업은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망가지면 내가 타격을 크게 입잖아요. 근데 20% 정도는 망해도 80%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무조건 그건 돼야 됩니다. 그냥 실패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만들어줘야죠.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 개발자들은 막 코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프로젝트가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네. 8, 90%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 코딩을 막 했어요. 그래서 한 1월부터 8월, 9월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경영진들이 보기에 또는 본인들이 보기에 이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시장이 없는 것 같아. 접자 이럴 수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접어야죠. 또는 경영진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접고 딴 거 해라. 그럼 접어서 10월에 접으면 이 10명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전통적인 기업이라면. 마이너스. 제일 안 좋은. 뭐 바닥 깔아주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내년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를 잘 들여다봤는데 깃허브라는 거 아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는 네. 깃허브. 이 부사장급들이 모여서 또는 부장급 좀 아래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장급들이 모여서 이 팀원들의 깃허브를 들어가요. 얘네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코딩을 했는지를 뜯어봅니다. 그냥 얘네들 망했어요. 프로젝트 접었어요가 아니고 얘네들이 어떠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겪었는지를 들여다봐요. 이 사람들은 이 부사장들이나 뭐 전무나 이런 사람들 물론 전무라고 부르진 않지만 네. 그 정도 되는 사람들도 다 리터러시가 있거든요. 개발을 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전문가들 딱 보면 알아요. 야 얘네들이 이런 접근을 했네. 얘네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API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놨네. 그래서 이 API가 다른데 막 쓰이고 있네. 쌍따봉 이거 엄청 받았네. 얘는 역량이 있네. 그럼 좋은 평가 받는 거예요. 이러면 결과뿐만이 다음에 아니라. 또 망가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도전하죠. 와 내가 이 멋진 코드를 짠 거에 대해서 난 인정받았어. 이런 것이 이 새로운 도전을 직원들에게 하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비결이죠. 환경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직장인, 사업가, 학생 또 학부모까지도 같이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 학교 교육이 안 바뀌고 있는데 그 학부모 입장에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너무- 어떻게 해야 이 AI 시대에 네. 살아남는 겁니까?라는 국어학원, 하소연. 영어학원 지금 보내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되고. 근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뭐 일단은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또 불안하고 또 내가 자식 인생 망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 제도라는 건 사실 맨 마지막에 바뀌잖아요. 특히 기업 제도라기보다 법, 행정적인 규제 뭐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바뀌는 아주 보수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구글이나 이런 IT, 뭐 AI 기업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전 국민의 가장 공통적인 아랫부분을 다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갑자기 내일부터 뭐 국영수 가르치지 말고 뭐 코딩 가르치지 말고 뭐 그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전 분명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옛날과 같은 그런 입시 위주의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만 해서는 2030년 그 아이들이 커질 이 시대에 정말 그 가치가 절대 가치일까? 아닐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매년 저는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하는데 예전 동료들을 구글 출신들, 뭐 메타에 있는 분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이 다 고1, 고2 되니까 옛날 같으면 뭐 CMU, 뭐 카네기 멜론, 컴공, 뭐 스탠포드 컴공 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거기를 목표로 공부해요 이런 얘기 할 텐데 싹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의 얘기가 전체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싹 들어가고 아마도 나가야 될 방향은 리버럴 아츠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요? 미국에 이제 그러면- 리버럴 아츠 스쿨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작은 네. 학교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해가 생깁니다. 리버럴 아츠라고 했더니 그럼 인문계 가라는 얘기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기술을 좀 덜 가르칠 수는 있겠죠. 컴공만큼 가르치지는 않겠으나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이 인간에 대한 본성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은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기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본 소양으로 거의 깔린다고 봐야죠.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전하라고 하고 스탠퍼드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창업하는 걸 아예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뭐 취업보다는 창업 이렇게 또 많이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자의반 타의반 창업으로 몰리는 건 아닌가? 생경도 있고 오히려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AI 툴로 인해서 1인 창업을 하기도 또 되게 쉬운 시대가 돼 가고 있고. 네. 그건 뭐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하다가 지금은 가천대 교수로 있는데 네. 제가 창업 스쿨에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컬리지에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딱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좋은 기업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의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의 인력보다 훨씬 더 많아질까?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그레이트 플래트닝이라고 해서 네. 조직이 이렇게 납작해질 거거든요. 납작해지면서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 리던던스한 거,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이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인력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새로운 창업을 하든 스타트업에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에서 이제는 한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10명짜리 기업인데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가치가 10조, 어휴. 인당 1조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인당 유니콘. 회사 10명인데 데카콘. 사실 그 이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YST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인당 그 가천대 유니콘. 스타트업 칼리지 가면은 창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창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생계용 창업이나 아니면 음식 관련 창업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또 앞으로 올 문제들을 도전하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 선 넘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그래도 가천대는 의대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대도 당연히 유명하고 저희 반도체 중심대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가천대 또 명물 중에 하나가 이제 코코넷 스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코넷 그래서- 스쿨이라 하면 스타트업 칼리지. 맞습니다. 네. 네, 네. 코코네가 무슨 뜻인가요? 코코네가 이제 저희에게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해주신 천양현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천양현 네. 회장님. 한 게임을 만드신 분이죠. 네. NHN도 만드셨고 그분이 일본에 창업한 또 하나의 기업 이름인데 그 기업 이름을 따서 코코넷 스쿨이라고 저희가 네, 좀 이름 섭외에 지었습니다.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녀 셋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돼요. 그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봐야 그 AI가 더 잘하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좀 하라고 하고는 싶은데 과연 어떤 창업을 또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또 고민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도 있죠. 그래서 보면 저는 요즘에 제일 위험한 쪽의 창업이 AI 관련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네. 왜요? 물론 AI도 네. 여러 가지 뎁스가 있죠. 지금 뭐 구글이나 뭐 팔란티어나 뭐 오픈 AI나 이런 데처럼 펀더멘탈한 플랫폼을 만들고 펀더멘탈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는 AI 기업들은 그 펀더멘탈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앱을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근데 그 앱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돈 벌려주게 하는 그러니까 이 LLM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겉으로 이렇게 씌워서 보통 thin wrapping이라고 하는데 겉에 포장만 이렇게 바꿔서 맞아요. 데이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기능처럼 보이는데 눈 돌아보면 그 다음날 공짜로 돼 있어요. 구글이 공짜로 이거를 맞아요. 내놓는다든가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실제 이 사업 분야 AI 사업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곡하는 AI 엄청 떴었는데 뭐 이제 바로- 구글이 그것도 네. 바로 내고 비디오도 끝났죠. 네. 모든 영역이 지금 클로드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죠. 네. 펄플렉스에 들어오고 있죠. 이 영역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갑자기 내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없어져 사라져 버리죠.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더스트리를 보면 이 4차 산업이 주로 AI와 뭐 뉴럴 쪽, 3차 산업이 이제 정보 관련된 IT, 서비스, 2차 산업이 주로 제조업, 네. 1차 산업이 농업, 수산업, 네. 축협. 제일 먼저 충격을 받게 될 인더스트리가 어딜까요? 4차, 3차겠죠. 거기에 변화는 엄청 빠르고 내가 우리가 뭔가 앞서간 것 같은데 빅테크가 다 공짜로 풀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3차 산업은 일부 서비스업, 인간이 인간에 해야 대한 될 수밖에 감성적인 접근이라든가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그렇죠. 이런. 이건 아직까지 네. AI가 하기 좀 어려운 거죠. 물론 그 영역도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지긴 하겠으나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2차는 어떨까요? 제조업. 휴머노이드. 제조업도 결국은 네. 로봇이 그렇죠. 이제 자동화로. 들어올 텐데 정교한 작업들을 로봇이 하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더 내려가면 이제 농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기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로봇들이 지금 들어갈 우리나라 그 농업의 환경상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존 디어 같은 경우가 엄청난 정말 최고의 혁신 기업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논밭이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만약에
AI가 들어온다.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걸리는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죠. 이 부분에도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코코넷스쿨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농업에 대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가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 개인적인 사례인데, 네네네. 제가 구글 브레인 팀에 있을 때 직원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직원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디렉터 이상급들만 만나서 예. 전략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는 거는 거의 뻔해요. 회사 나갈 때 찾아오거든요. 왠지 예감했어. 네, 회사 나갈 때 찾아오는데 불만 있어서.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 메타 같은 데 갈 건지 애플 갈 건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차린다, 스타트업 차린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메타나 뭐 애플 간다, 이건 되게 쉬워요. 걔네 얼마 준대? 우리보다 뭐 3억 더 준대요. 그럼 우리는 5억 10억 더 주면 돼요. 그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쉬운 거죠.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얘들이 스타트업 차린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0조가 될지 모르잖아요. 못 잡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얘네 연봉이,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함부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함부로 안 됩니다. 아니 방금 올려준다는 게 3억 5억이면 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네. 기본 연봉자, 얘 30대 중초반이에요. 와. 얘들 이제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에 AI를 하던 애들이니까 딥러닝 거의 하던 대부분 친구들. 네, 네.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런 거 네. 하던 친구들이고, 딥마인드 네. 소속이고 이런 애들이니까 뭐 엄청납니다. 데이비드 하사비스랑 일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나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우리 스타트업 차릴 건데 계란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런 거예요. 예? 계란 회사를 만들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니네 미친 거 아니야? 니네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이걸 때려치고 이거를 하려고 그래? 계란이 왔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싱싱하고 무슨 트럭 몰고 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면 네. 유통회사 차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 생각해봐라. 1년에 계란이 전 세계에서 몇 개 생길 것 같아? 엄청 큰 시장 아닙니까? 지금 제일 큰 시장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계란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1%만 먹으면 돼. 1%만 올리면 돼, 효율을.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엄청나게 큰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못 잡았겠네요. 못 잡으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를 퇴사하고까지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못 막는다. 근데 계란 회사다. 전 오늘부터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근데 하고 그거네. 농업에다 AI를 접목을 해서 기존에 없던 것들 아니면 효율을 엄청난 또 올린다. 효율 완전히 생산성. 새로운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오히려 거의 그런 데이터를- 쪽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걸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역발상입니다. 다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하고 뭐 AI 뭐 서비스 만들려고 사실은 하고. 오늘도 하는데. 교수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앱은 끝났다. 클로드 데스크탑 이런 거 써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UI, UX는 더 이상 이제 잡을 그거야말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했었던 그렇죠. 그 서비스들을 이제 싹 밀고 없어지는 거죠. 플래트닝하게 클로드 코드만 딱 심으면 모든 게 되는. 그렇죠. 걔들이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UI, UX를 잘 알기 때문에. 역발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